네, 네, 바른전자입니다. 네, 바른전자. 어디 갔어? 아까 물어보신 거. 네, 카페에다가 물어보신 게 있어요. 여기에. 바른전자, 유상증자를 40% 비중이 너무 커요. 이거 40% 비중이라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거래하시죠. 40%짜리 하나, 60%짜리 하나, 이렇게 샀는데, 그거 상패되면 그냥 주식 접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면은 안 돼요. 정말 비중 많아도 20% 정도 사시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정말 바른전자가 좋아 보여. 정말 정말 좋아 보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뭐 이거를 40%를 사서, 그럼 나머지 60이 남죠? 그러면 나머지 60% 비중으로 다른 종목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두 종목 사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 코스피 종목 합치면 2000 종목이 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단 두 개밖에 없다?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두 개밖에 찾아낼 재주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금액 자체를 줄여가지고 정말 이 종목 하나밖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비중 한 20%만. 이게 뭐하러 이게 40% 이거 비중이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20%에서 10% 비중으로 두 개에서 아니지 네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데 굳이 40% 비중 이게 40% 비중에서 손실률 46%면 이거 완전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유증을 받아야 할지,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권리락 이전에 매도해야 될지, 이후에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유증을 일단 맞은 상태면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어요. 지금, 이게 이거 지금 요 질문 해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전 여기 어딘가에서 사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신 거면 나 지금 팔아야 돼, 사야 돼?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은 팔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물린 겁니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는 가능해요. 지금 바른전자가 많이 폭락했는데 한번 해볼 만한가요? 라는 질문이라면 몇 가지 다이나믹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위에서 지금 샀어요 라고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존버하세요. 두 번째, 유증을 받으세요. 이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른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뜯어보고 왔는데, 바른전자는 예전에 LTX에 좀 묶였었어요. 비콘 생산? 2014년, 2015년의 테마입니다. 문재인 테마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폭등했었던 몇 차례 이력이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 회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재료는 없어요. LTE로 관련된 걸 좀 찾아봤는데 바른전자와 LTE 지금은 그닥 이미 설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는 끝났다 라고 보여집니다. 5G를 그러면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필요한가? 라는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른전자는 이미 이 관련된 사업은 다 이미 해먹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몇 가지 뉴스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른전자의 이제 신임 삼성 반도체 사업부 출신의 서정우 신임 본부장님을 선임했다. 나이가 53세시죠. 정년퇴직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 쭉 계셨다라는 거고요. 이 뉴스랑 연계해서 볼 만한 것이 요 뉴스입니다. 이재용 180조 투자 앞세워서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이게 몇 가지 검색을 해보면 뭐 화웨이 같은 중국 회사들이 뭐 삼성전자를 추격하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랑 더불어서 전 세계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는 국내 사업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이제 시나리오를 쭉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180도 투자, 사내 유보금이 막 넘치죠. 예, 빨리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요걸로 어디다 투자할 거야를 이제 까봤더니 결국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또 반도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방향을 잡았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수십조를 반도체에다 투자를 했다. 이전에도 했었죠. 예, 그거를 통해서 많은 기술 노하우와 영업 노하우를 축적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 바른전자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 이분이 서정훈 본부장님, 제가 이거 사장님 얼굴을 몰라서 이분이 서정훈 본부장님인가 대표님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임원이나 간부급들은 거기에서 퇴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나와서 무슨 뭐 카메라 모듈 회사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납품업체 같은 거 해가지고 회사 키워가지고 팔고 이제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10중 8구입니다. 그건 뭐 찾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삼성 출신이에요. 삼성 출신에서 나와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바른전자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쭉 일하셨던 분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기술력과 영업력 이런 것들을 바른전자에서 흡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국 수혜가 있어요. 바른전자는 그 마이크론을 대체한다는 기대감 뉴스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7월 6일 기사인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판매 금지당했죠. 예,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예,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고 7월 6일자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예, 여기 상한가 쳤죠. 상한가를 쳤지만 요 앞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팔면서 여기죠. 예,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이 그대로 팔면서 딱 거기에요. 고선 그 라인에서 딱 팔아가지고 그대로 밀리면서 15%. 근데 요날 물리신 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단타 치겠다고 들어갔었던 양반들이 전부 다 시장가로 팔면서 결국 종가 15%로 끝냅니다. 이 이후에 올라갈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누군가 특정 수급이 샀다.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거. 뭐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샀다 라든가 뭐 외인이나 기관들이 샀다 라는 거라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야 되겠죠. 근데 오르지를 못하고 여기서 한번 또 시도를 하다가도 밀려요. 개미들끼리 싸우다 치고받고 하다가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뭔가 당장 이렇게 쳐 올리겠다 라는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다가 유상증자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잠깐 뉴스 좀 마저 더 보고. 예. 그리고 바른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보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UFS 카드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 유니버설 스토리지 카드. 요거는 기존의 마이크로 SD를 포함해서 차세대 외장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거죠. SD 메모리 같은 그런 카드인데 뭐 이렇게 네이버나 다나와 같은 데에서 제 칩 같은 거 이런 거 SD 카드 같은 거 이거 살 때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랑 뭐 순위 크게 많이 밀리지 않아요. 바른전자 뭐 조금 내려가면 나옵니다. 근데 뭐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중소기업 거 사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그런 그 댓글들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른전자는 또 물량으로 하죠. 예, 그냥 뭐 고장나면 그냥 뭐 바꿔줘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또 패턴이 있어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었던 거는 삼성에서 스마트 인솔 신발 깔창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스마트 웨어러블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른전자가 상승세다. 바른전자랑 협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이기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경쟁업체 중에 하나예요. 하필이면 또 같은 사업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기술을 그대로 바른전자에서 똑같이 팔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사업들을 꾸준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목에 웨어러블 그런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 미밴드 같은 거.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 하고 다니면 만보기처럼 오늘 몇 걸음 걸었는데 뭐 얼마 더 걸어야 돼 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심장박동수가 어쩐데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주고 오늘은 뭐 5천 걸음 걸었고 뭐 내일은 아니 뭐지 그저께는 7천 걸음 걸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목에 차지 말고 그냥 깔창에다가 끼자. 그러면은 이런 거 활동량 같은 거 측정하기가 얼마나 좋냐 라는 건데 이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 그런 거는 괜찮아 보여. 뭐 가령 뭐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분비율 같은 거를 체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피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 그 피를 뽑아서 이렇게 당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혈관 어딘가에다가 이런 뭐 캡슐 같은 걸 넣어놓고 수시로 이제 휴대폰 같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당 얼마나 됐냐. 그러면은 맨날 바느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필요한데 저게 내 걸음량 체크하는 거를 저도 꾸준히 해봤거든요. 근데 저게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천 걸음 걸었어요. 어제 6천 걸음 걸었어요. 그제 8천 걸음 걸었어요. 그래서 뭐? 그 뭐 정확하게 하루에 11,250보를 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걸었네? 조금 더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더 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내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이거 잘 쓰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저 활용 예 좀 알려줘 보실래요? 그래서 걸음걸이와 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마트 깔창? 이게 뭐 그걸 뭐 해볼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큰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일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어, 스마트 슈즈, 스포츠 과학, 의료공학 등에다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접촉 저항 방식의 발 압력 센서, 양쪽에 전기적 저항 신호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럼 결국 거기에 뭐 건전지를 넣어야 되거나 충전하라고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초소형 처리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게 고장나면 깔창을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들고 이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걸음의 수를 체크해주는 깔창을 이게 뭐 몇천 원 하진 않을 거잖아요. 내 걸음의 수를 체크해주는 깔창을 한 5만 원에 팔면 사시겠어요? 다 안 살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최근에 뉴스가 됐어요. 이게 이제 8월 20일이거든요. 8월 20일이 6일날 여기쯤일 거예요. 6%. 그쵸. 이제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라는 느낌이에요. 8월 20일날 2%, 8월 21일에 6%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는 한번 쭉 봤고요. 뉴스는 지금 이런 상태고 잠깐만 이거 말고 내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자. 네.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차트 전에 저걸 잠깐 보자. 재물을 잠깐 보면 얘가 지금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천억, 2,400억, 1,600억 정도를 벌어요. 근데 매출이 급감했죠. 이게 뭐 반도체 쪽에서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좀 어쨌든 상품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개요를 먼저 좀 볼까요? 종합 반도체 업체다. 매출 구성은 SIP가 94%, IoT가 5%. IoT 테마 이게 꼭 5%, 4% 되는 게 테마로 엮여요. IoT,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거 막 거창하게 별거 없는데 사실 보면 어쨌든 그 스토리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팔아먹고 있다 아니 저 팔고 있다는 얘기야. 팔아먹고 있는 건 좀 그렇지. 바른전자 이렇게 딱 쳐보면 좀 쳐볼까요? 잠깐만요. 쇼핑 이렇게 짠 이렇게 보면은 바른전자에서 파는 거 한번 보자고요. 플랫박스 SD 메모리 이게 골드 플래시 이렇게 써있는 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바른전자 거예요. 16,000원 7,600원 32기가 32기가짜리 메모리 하나 사야 되는데 근데 나는 왠지 이거 그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32기가짜리 메모리를 산다고 치자고요. 자, 32기가 메모리 이거 딱 쳐봐. 자, 삼성전자가 8,300원이에요. 샌디스크가 4,600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잠깐만 더 내려가야 돼. 트랜센드, 그래, 트랜센드도 있지. 만도도 하나 봐. 아, 아니야. 만도는 저거고. 유라이브? 유라이브도 메모리 만드네. 바른전자기 나왔다. 7,600원. 그죠? 이게 클래스 10이니까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상품평도 4개밖에 없어. 7,640원. 자, 여러분이라면 삼성전자에서 파는, 이게 조금 더 비싸구나. 한 7,800원 정도 비싸네. 자, 여러분들 휴대폰을 지금 방금 갤럭시 노트 9을 사셨어요. 110만원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메모리를 하나 꽂을 거예요. 근데 110만원짜리 카메라나 휴대폰을 샀는데 8,350원짜리 메모리 사실래요? 7,600원짜리 바른전자 거 사실래요? 이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인 것 같죠? 네, 이거 너무 밑에 있어요. 트랜센드, 옛날에 트랜센드 유명했었는데 요새는 샌디스크한테 확 밀렸어요. 그래서 좀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뉘죠. 샌디스크와 삼성전자. 샌디스크는 싼 맛이에요. 잠깐만, 이거 비싸. 이거 MLC라서 그런가 보다. 샌디스크, 이게 똑같은 클래스 10인 경우에는 가격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몇백원 차일 거예요. 여하튼 이 사업이 94%를 영위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뭐 아까 뭐 뉴스 기사처럼 이걸 통해서 뭐 중국에 뭐 판매 금지된 거를 얘네가 수혜를 받아가지고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일 뿐이지 얘네도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2천억을 팔아야 56억을 남기는데 1600억밖에 못 팔았으니까 당연히 까먹겠죠? 이게 지금 뭐 추정치도 없네요. 잠깐 추정치를 잠깐 볼까? 추정치가 안 올라와 있네요. 네, 추정치가 없어요.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이런 게 좀 안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당기순이익을 200억이나 까먹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자산 총계가 이게 이제 억이니까 900억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가 9억짜리 아파트예요. 9억 5천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부채, 은행에다가 부채를 받은 것이 5억 3천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은 얼마다? 4억 1천이죠? 여러분이 4억을 들고서 5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이 회사의 장사를 지금 9억 아파트를 9억짜리를 산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그런 겁니다. 400억을 가지고 있고 500억 대출 받은 거 포함해 가지고 90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벌써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1년에 200억을 까먹었어요. 물론 코스닥이니까 5년 연속 적자면은 상패이긴 하지만 이게 당기순이익이 4년 연속 요렇게 흘러가면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은 빼박입니다. 무조건 상장 폐지를 시켜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자본 유보율이 없어요. 18%밖에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팁 중에 하나인데 자본 유보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회사들은 이 회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캐시카우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회사들 중에서 자본 유보율이 낮은 회사는 바로 유상증자가 나옵니다. 뭐 하겠다. 뭐 공장 만들겠다. 아니면은 뭐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 부채가 너무 많다. 아니면은 무슨 기계를 좀 사야겠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그랬죠. 자동차 정비회사인데 배 좀 띄우고 싶다 해가지고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배 샀죠. 그렇게 하고서 이름도 막 거창하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데 자동차 정비회사예요. 자본 유보율이 낮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증이 터질 뻔 하겠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것만 체크하더라도 유상증자 피해갈 수 있어요. 자, 여튼 뭐 이러쿵저러쿵 뭐 주변 상황은 이러한데 그래 차트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만 한번 좀 보자면 요거는 제가 그림판에다가 미리 좀 붙여왔어요. 차트는 요렇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조금만 못 올리나? 아유, 이렇게밖에 안 되네. 상장 이래로의 흐름을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좀 줄일게요. 네, 상장 이래로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으로는 여기엔 대략 한 900원 정도 됐었어요. 900원 정도 왔다가 4,400원 정도. 이제 여기니까 대략 한 4,500, 4,700, 800원 정도 찍었고, 다시 여기까지 와가지고 600원을 찍었다가, 다시 4,500원을 찍고, 다시 800원대 왔다가, 다시 5,800원까지 갔다 왔네요. 예, 근데 이거 윗골이라서 그냥 여기다 그냥 선 그렸어요. 그렇게 한 상태로 지금 다시 800원대가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종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왠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믿자니 만약에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훅 가면 그러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더 내려가야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이게 뭐 200원 가겠어요? 뭐 100원 가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얘는 100원, 200원 가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될 거예요. 그냥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아직 투자 설명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왜 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근데 유상증자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했으면 왜 돈을 달라고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시설 자금을 끼워 놓기는 끼워 놨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1000만, 1억, 10억 38억밖에 안 돼요. 38억이라는 거는 회사가 38억에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 뭐 웬만한 회사들 이사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8억이면은 뭐 할 수 있을까? 그래 뭐 기계 몇 대 사고 그냥 뭐 한 그 정도? 뭐 기계 장비 같은 거 뭐 좀 비싼 장비들은 막 몇 억씩 한단 말이에요. 막 5억, 6억, 막 10억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치과 그래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치과 장비 가격 그래 치과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 한번 보자. 치기공 이런 거 말고 치과 장비 아니, 병원 장비 검색해볼까? 병원 장비 MRI 기계 값이 얼마인가 한번 보자. MRI 기계 값 누가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이거 너무 웃기다. 보세요. 도대체 MRI 기계값이 얼마길래 그렇게 호되게 검사비를 받을까요? 몇 억에서 10억 대고 MRI는 한 2, 30억 정도 할 겁니다. 이거 뭐 뇌피셜이니까 뭐 이거 뭐 다 초딩들이 쓰는 답변이죠. 여기 초인이지만 초수지만 결국엔 다 초딩들이에요. 그래도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요, 얘네가 이거 해봐야 그냥 장비 하나 사면 끝나요. 38억은 이거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이런 유상증자에서 시설유증 이렇게 넣은 건 끼워 넣은 겁니다. 운영자금을 190억을 내놓으래요. 190억. 이게 유상증자를 자꾸 내는 회사들은 이게 이제 약간 악질인데 이제 그런 패턴을 좀 설명해 볼게요. 유상증자를 내는 회사들의 패턴. 자, 첫 번째 회사가 창업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상장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돈을 처음에 뭐 내 돈 가지고 하니까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치, 상장하기 이전에 그거부터 해야겠다. 잠깐만, 상장 이전에 투자를 한번 받아야겠죠. 그래야 회사가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뭐 매덕 투자를 받아. 그래가지고 뭐 투자를 받아서 뭐 성장을 해가지고 벤처가 됐어. 그러면 벤처 회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상장을 해. 그래가지고 코스닥 상장사가 돼. 이렇게 뭐 이런 순서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투자가 됐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장이 됐으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돈을 까먹어요. 돈을 까먹어. 그러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돈 들어왔었던 게 500억 정도가 됐는데 그 500억 정도가 됐던 게 한 200억밖에 안 남았다.
근데 얘네가 장사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한 3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유지가 돼. 라고 했을 때 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일단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안에서는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삼자유배정 유증도 있고, 뭐 일반 공모 유증도 있고, 뭐 주주배정 유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뭐 삼자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남한테 삼자 한 사람 나 돈 좀 줄래? 라는 거예요. A가 돈을 주면 그냥 그게 가능해요. 자, 일반 공모는 그냥 워러브댐이죠. 전부 나한테 돈 좀 줘 라는 거고, 주주 배정은 주주들아 나한테 돈 좀 줘 라는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낸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삼자 배정 유증을 해볼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 돈 줄 데 없어. 그러니까 주주들아 돈 좀 줘. 일반 공모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니들한테 뜯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 CB나 BW 같은 뭐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돈을 조달하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죠. 뭐 부동산을 파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 준비가 안 돼서 이건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한 네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바로 생각하려니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유상증자를 자꾸 낸다는 거는 돈을 까먹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아 돈 좀 줘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돈을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다시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을 까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되게 악질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주들은 주가는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으로 됐죠. 그리고 돈 달라니까 돈도 주죠. 그 흔적이 어디냐? 지금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입니다. 유상증자를 이미 받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게 언제쯤이냐면, 그러니까 저걸 봐야 돼요. 저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전자공시로 유상증자를 언제 받았느냐? 그걸 한번 뒤져보죠. 돈을 너무 많이 볶아먹으니까 막 이런 공시가 막 나와. 잠깐만. 아까 그게 언제였어? 2011년이에요. 자, 2011년으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2011년. 여기 결과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 있다. 2011년 7월달 유상증자 결정. 시설 자금으로 30억. 아니다. 잠깐만. 100만 천만 1억. 그죠. 30억. 이때도 시설 자금 30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영 자금 60억이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죠. 처음에는 증자 수가, 그러니까 얘네가 회사에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가 2천만 주였어요. 이제 근데 1,300만 주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이거를 지금 상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38억을 시설 자금으로 또 달래. 그리고 이번에는 운영 작업이 더 커졌어요. 증자전 주식 수는 6,600만 주였는데 3천만 주나 늘어납니다. 거의 뭐 상장하는 급이나 똑같아요. 유상증자는 그렇게 많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 중에 하나죠. 그래 지금 얘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55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이때 당시 투자 설명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투자 설명서. 핵심 투자 위험. 우리 회사가 뭐가 위험해요? 라는 거를 솔직하게 쓰고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위험이 뭐냐?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필수임에 따라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이거 굉장히 완곡하게 썼는데 원래 여기는 되게 신랄하게 써야 돼요. 우리 회사 이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되게 우회적으로 우리 회사 그래도 괜찮아.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왜 단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요
사람들에게 너무 잘 퍼주는 게 단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점을 단점으로 부각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사업위험입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한가 지금? 회사의 위험에 대한 얘기. 당사의 관계사인,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솔직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신 또 KD정보통신이 또 최대 주주였어. 최대 주주는 지금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유통 주식 수가 90%입니다. 바른전자가 얘가 지분 구조가 되게 약해요. 바른테크놀로지가 4%고요. 김태선님이 4% 들고 있어요. 나머지 90%가 유통 비중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대주주가 회사가 정말 좋으면 가지고 있지 뭐하러 팔겠어요. 근데 별로니까 판 거예요. 대주주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자금의 사용 목적 어디다 쓸 거냐? 그렇지. 우리요 빌린 돈이 겁나 많은데요. 이것 좀 갚아야겠는데요. 우여어음도 있고요. 이거 뭐 운전 자금도 있고요. 이게 해가지고 뭐 차입금이 너무 많아요. 이거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내기 전에 돈을 미리 땡겨서 썼어, 부채로.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부채를 갚는 겁니다. 재밌죠? 원재료를 구매해야 되는데 원재료를 살 돈이 없어. 원재료를 사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원재료라는 얘기는 그 낸드 플래시 원재료면은 뭐 히토리들이겠죠.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원재료들이라든가 뭐 PCB 만들고 있는 그 기판 만들기 위한 그런 원재료라든가 여기 뭐 이것도 있네. 도시바에 대한 이야기, 대응 방안. 낸드가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그런 논리인가 봐요. 기계 설비 이거 봐요. 뭐 한 대 100만 천만 1억 10억 20억이잖아요. 거 봐. 20억짜리 기계 하나 딱 사면은 없는 거라니까. 근데 기계 하나 살려고 지금 요즘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살 돈이 없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게 얘네가 지배구조가 있으니까 아니 모회사가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회사도 돈을 투자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없든가. 바른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많이 내는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나쁜 얘기. 자, 그렇다면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2010년, 굉장히 옛날이죠. 2005년부터예요. 자, 2005년부터 이 회사가 유지가 돼 있었는데, 자, 이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까지 가요. 네. 800원짜리가 그냥 뭐 4,500원 갔다가 막 5,000원 갔다가를 몇 년에 한 번씩 와. 이런 게. 몇 년에 한 번씩 와. 이렇게. 한 번씩 꼭 찍어. 왜 그럴까요? 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뭔가 합당하지 않은 짓을 자꾸 하고 주가는 자꾸 오르락 올라서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올라서 내리죠. 이 얘기를 하려면요. 네,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공매도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사면요. 여기서 사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돈 버는 거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번 거죠. 10,000원에서 20,000원 되면은 10,000원 번 거잖아요. 플러스 1. 꿀. 요런 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엔 요것만 들어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주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계속 올라야 돼. 계속 올라. 자, 근데 이게 오르는 게 이건 베스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러, 예, 그 다음 모델은 멈춰 있다가 갔다가 멈춰 있다가 갔다가 이래도 좋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 기간이 싫은 거예요. 돈이 멈춰 있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가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얘가 이제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폭락해. 그래서 여기가 5,000원이 됐어. 자, 그렇으면 내가 여기에서 10,000원에서 먼저 팔아.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팔고 나서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것을 10,000원에 팔았다가 내가 나중에 5,000원에 사서 그때 빌린 거 그거 갚을게 해가지고 갚았어.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은 얼마다? 5,000원이 떨어지죠? 이게 공매도예요.
자, 그렇다면 공매도는 주가가 내린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돈을 벌죠. 확신이 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원하는 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커지면 좋다. 주가가 이런 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여.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꺾여.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가죠. 그럼 공매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종목 보셨어요? 진짜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 이런 종목은 그냥 장기간 횡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횡보하면 폭락해요. 왜? 이거 지루하거든. 공매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공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 거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의 원리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주가가 올라서 멈춰있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올라서 멈춰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주가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인위적으로 내렸다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양아치 회사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주로 꺼내는데 루보 이후에 가장 등락이 컸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10,000원에서 상한가가 이게 몇 방 터지냐. 상한가, 이게 이때 당시는 상한가가 14%죠. 아니 상 아니네. 두 개 합쳐서 몇 개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상한가 14개예요. 상한가 14개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빠지냐면 그럼 또 빠질 땐 또 하한가가 또 막 그렇게 뭐 뻥뻥뻥뻥 터지겠죠. 이렇게 그냥 하한가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10,000원에 10%면 10,000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의 비율도 복리지만 내려가는 거의 비율도 복리예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뭐 하한가 그냥 몇 개 뻥뻥뻥 터지면 그냥 하한가 퍽 가요. 그런 자리에서는 팔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얘는 이 중간중간마다 또 해먹어요. 여기서 한 번 또 해먹지. 여기서 또 해먹지. 여기서 또 해먹지. 여기서 또 해먹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를 내리면서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주가 폭등시켜놓고 돈 벌고, 여기서 또 돈 벌고, 폭락시켜놓고, 폭락시켜놓고 돈 벌고, 요거 좀 폭등시키고 돈 벌고, 또 폭락시키고 돈 벌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또, 여기서도 또 거래정지 맞았다가, 또, 여기서 또 폭등시키죠? 자, 이번엔 100%짜리예요. 자, 고가 130%짜리 찍고, 종가 130%로 끝나요. 100%로 올랐는데, 30% 상한가 또 친 거예요. 다음날 14%또 쳐요. 14%또 쳐요. 14%또 쳐요. 네, 아주 그냥 엄청 세죠. 여기서 또 나와요. 그냥 뭐 상한가 가는 게 그냥 막 우습게 갑니다. 그냥. 예. 그래서 얘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횡보예요.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잡주고 매출 구조도 별로고 돈을 계속 까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까먹을 거고 뚜렷한 캐시카우가 뭔가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나쁜 점이란 나쁜 점은 온갖 가지고 있지만 한 번씩 해먹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한번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물음표다.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얘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 주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재물을 봐야 돼요. 얘는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 와중에 비중을 40% 넣는 건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작전주를 피하자. 세력주를 따라가자. 세력주를 피하자. 작전주
라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선 따라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물론 작전이라고 하면은 따라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작전을 쫓아가면은 그만큼 벌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반대로는 위험하니까 나는 그런 종목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가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어디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 없고, 얘가 지금 그런 좀 위태위태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와 차트 두 가지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봤고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른전자는 얘가 주가가 지금 여기 많이 요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주식의 증가 비율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얘가 좀 더 내려도 큰 무리가 없어요. 조금 더 내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이전에 내렸었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694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대략 제가 생각하는 예상치는 780선, 760선 그 정도까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요거 이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780원이든 760원이든 뭐 600원이든 냅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뭐 여기까지 지금 뭐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아까도 그 운영 유증이 중점이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설적으로 운영만 들어간 종목들이 가끔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로운 같은 거거든요. 얘는 시설 유증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요.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미를 속일 만한 그런 차트, 그러니까 개미들은 차트를 보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이어야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멈춰놓고 권리락 찍고, 권리락 당일날도 조금 반등은 있어요. 8%, 8.7% 정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로운 같은 경우가 청약일이 9월 12일인가 그래요. 9월 12일 여기거든요. 청약일을 딱 맞춰가지고 주가가 한번 폭등하죠. 그리고 청약일 전에도 이 종목 상한가 같은 건 쉽게 가는 종목이야 라는 요런 미끼 상품이 한번 터져요. 여기서 딱 요렇게. 그러고 나서 청약일날 그래도 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9% 오르고 다음날 9%가 또 올라요. 이거 이제 시작하나 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안 사면 나만 도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포모가 들죠. Fear of Missing Out. 딴 사람들은 다 돈을 벌 텐데, 유증을 받아서 돈을 벌 텐데, 나는 여기서 안 사면 바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포모 때문에 청약을 몰빵 치는 거죠. 이 이후로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할 걸 다 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 다 받았거든요. 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삼자 배정 유증은 납입일까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주주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했으면 끝난 거예요. 청약 했으면은 뭐 납입을 안 하면은 납입 안 했다고 막 증권회사에서 전화 오고, 납입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일만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청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 그 청약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요만큼 이제 이렇게 홀키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론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바른전자가 여기에요. 딱 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18% 찍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저가 더 내렸었죠? 마이너스 2.57% 여기까지 더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바닥을 다져요. 바닥을 다진다는 거, 제가 카페에다가 바닥 다진다는 그림 그려놨었죠? 자, 여기가 바닥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잠깐 구멍 뚫렸는데, 그 방바닥에 보면은 방바닥 한 군데 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뭐 애들 뛰어다니다가 파진 거, 그런 거. 그렇게 잠깐 파진 건 있긴 한데, 그래, 뭐, 어쨌든 그래도 바닥이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좀 더 볼까?
근데 바닥을 안 깨. 그러고 있다가 여기 딱 이제 하나 탁 튀어 오르죠. 8.7%. 아, 그러면 이게 바닥이었나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바닥 또 한번 확인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딱 폭등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권리락 이전에 한 10에서 20% 정도 뭐 하나 탁 튀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요. 46%, 40%라고 하셨나? 비중이 너무 크니까 비중을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라도 일단 줄이세요. 자,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고 치면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에서 한번 파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도로 내려오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이거 요 가격 근처가 오면은 팔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가 달리고 도로 내려오니까 요 밑에서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중 줄였던 거를 다시 사세요. 다시 사셨다가 권리락 날도 한 번 또 튈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 권리락 날도 윗꼬리예요. 왜? 얘가 한 3번, 4번 거래량 터질 때까지는 계속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또 잘라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요. 요짓거리를 몇 번 반복하면 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면은 금방 복구돼요.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100%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가총액도 500억밖에 안 되고 주식을 얼마든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유통 주식이 90%이기 때문에 5945, 450억이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이 쉽게 못 파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게 종목 상담이 아니라 종합 강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에서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3,000원에 샀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가 올라가지고 1,200원 되면 파시고 싶겠어요? 이거 못 팔아요. 그죠? 3,000원에 샀는데 1,200원 됐다고 못 팝니다. 얘네는 관심이 없어요. 얘네는 관심 끝. 그러니까 얘네는 물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는 대주주랑 똑같은 거예요. 못 팔아요. 대주주들처럼 안 팝니다.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실제로 팔 애들은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그 500억에 한 20%니까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하루 거래량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물량만 들어와도 그냥 상한가 쳐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권리락 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자, 결론은 팔지 마세요. 예, 지금 팔면 어차피 망해요. 어차피 망하고, 얘가 당장 그러니까 향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종목이에요. 상패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뒤, 2년 뒤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계속 신사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좀 잘 되면 모를까, 회사 자체는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 40% 끌고 가시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한 만큼은 일부 복구돼서 올라올 거예요. 차라리 유상증자를 전액 받으시고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절대 벌이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 주가를 회사가 올리든 주주가 올리든 누가 올리든 당장 나라도 내가 물려면 나라도 올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테니 그때마다 뭐 한 5% 올랐는데 이런 거 자르지 마시고 15%, 20% 정도 올랐을 때 그때마다 한 번씩 파시고, 뭐 종가 3%까지 밑으로 확 밀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또 사시고, 그런 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내리면은 한 780선 한 요 정도까지 내릴 거고요. 내리면 여기까지 내릴 거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기쯤? 여기쯤까지는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바닥이라고 할 만한 선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바닥을 만들어서 여기가 바닥이었다면 대략 얘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남아서 한 1,000원 정도까지는 복구를 할 겁니다. 근데 1,000원 라운드 피해가 있으니까 뚫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부근 혹은 1,000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파시고 다시 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할 때 또 사셨다가
다시 한번 1100원에서 105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또 한 번 파시고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900원에서 또 사시고,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내가 산 금액에서 아까 46%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46%잖아요. 지금 매수 금액이 6이에요. 여기서 사신 거거든요. 그럼 요날 사셨을 가능성이 크네요. 8월 31일 거래량이 작네. 예상컨대 아마 여기쯤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여기쯤 사셨다가 여기 어디쯤 해가지고 한번 물 타가지고 지금 대략 한 중간쯤 여기쯤 되시는 게 아닌가 예상이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산 자리에서 분명히 샀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차트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점만 잘 다지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 저점이라고 할 만한 선이 없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저희 방에서는 바게트라는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바게트가 아닌 이유는 저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바게트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튼 이건 조금 단기적으로 사고팔고에 대한 좀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방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냥 카페에다가 글을 가끔 올려보세요. 예,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리던지 일단은 총정리 780선까지는 내릴 수도 있다. 그거 깨지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780선이 좀 유의미한 선이 될 것 같고 780선에서 반등하면 일부 반등할 수 있다. 그걸 노려서 나오시라. 그렇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올라올 거예요.